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이 조금은 되고 있는 차량이죠. 르노 XM3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라이브를 통해서 또는 제가 실시간 라이브 리뷰 등등을 통해서 대충 맛배기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주분이 이제 저기 전라도 해남 쪽에 계시는 아주 큰 형님뻘 되시는 저를 막내 동생처럼 이뻐해 주시는 분인데, 오래전부터 저한테 고구마도 종종 보내주시고 기름값아라고도 보내주시고, 노보스 인더스트리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 필요한 그 생필품에 가까운 문구류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보내주시면서 아주 멀리서 묵묵하게 노사장을 응원해 주시는 형님입니다. 형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회원분들이 노보스와 노사장을 많이 도와주는데, 이렇듯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챙겨주시는 이런 관심과 배려, 성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님이 이 차를 살 때 여러 가지를 비교하고 차를 샀고요. 저한테도 여러 번 상담을 했습니다. 본인이 자식들이 이제 다 외국에 나가 살고 시집장가 다 갔고, 자기가 어디를 갈 때 아니고서는 차를 탈 일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어디 가더라도 시골이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좀 길대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 도심이나 수도권에서 사는 친구들 얘기를 봐도 대한민국의 모든 중장년층의 어른들이 은퇴를 하고 또는 자식들이 다 나가고 나서 돈이 막 남진 않잖아요. 물론 이런 차를 젊은 층도 사지만 나이가 있는 층에서의 구매 포인트를 말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차가 젊었을 때나 누구한테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지, 차를 만약에 실용적으로 탄다라고 하면 큰 차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불편하고 기름 많이 먹고 정비비 많이 나오고 주차하기 그러니까 작은 차면 된다. 그래서 이제 아반떼나 코나나 이런 작은 차들을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차를 구매 대상에 놓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현재는 산타페를 타고 계셨는데, 산타페도 자기한테는 크대요.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작은 차를 보다가 좀 차가 높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대비해서 이제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여러 가지를 보더니 XM3가 아반떼보다 오히려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는 더 실용적이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실용적이고 무엇이 부족하고, 르노 삼성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이분이 차를 사기 전에 바라봤던 모든 그런 비교를 꼼꼼하게 했던 내용들이 절대 정답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타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유목조목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행 코스는 살짝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완벽하게 쏘거나 와인딩에서 잡아 돌릴 만큼의 그런 세팅값을 갖고 있진 않고요. 그래서 주행 코스를 살짝 바꿨지만 고속도로는 있고, 실내 조작 편의에 있어서는 오늘 내일은 본편 1, 2부를 담백하게, 앞으로는 영상이 너무 길고 요새 이제 이 어떤 바이러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힘들어서 영상이 또 길면 사람들이 또 그 자체도 무료 와이파이나 심리적으로 기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긴 영상을 보는데도 좀 힘들다, 그래서 담백하게 영상을 짧게 만들고, 조작 편의성이나 이런 잡다한 내용들은 일요일날 번외편으로 따로 나갑니다. 오늘 나가는 1, 2부는 차량의 주행에 관련돼서만 집중적으로 후벼파고요. 잡다한 것들은 일요일날 나갑니다. 그리고 이 차가 어떤 식으로 개발 목적을 갖고 이렇게 약간 어중떠중한 모양으로 나왔냐라고 하면, 크로스오버 SUV 개념이라고 해서 100% SUV도 아니고 세단이 아니고 그 중간급이에요. 옛날로 보면 MPV 정도, 멀티
MPV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무튼 SUV하고 세단하고의 중간 정도를 크로스오버 SUV라고 하더라고요. 이 차는 외국에서는 현재 판매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개발권을 가지고 개발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이 됐던 거는 QM3의 플랫폼을 응용하진 않고 르노 메간이 쓰고 있는 CMF 플랫폼이라고 해서 소형차와 준중형차를 주도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의 CMF 플랫폼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준소형급의 확장 적용되는 모듈화 플랫폼인데 플랫폼이 되게 좋아요. 그것도 사실 제 생각에는 QM3랑 연관성이 있는데 르노 삼성 측에서는 QM3랑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지 말라라는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 제조사 입장이고,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의 준중형과 소형차의 플랫폼, CMF 플랫폼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르노 메간의 플랫폼은 어느 모로 보나 괜찮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연장 및 확장, 그리고 필요한 곳에 알루미늄 소재를 넣어서 이 차의 성격에 맞게 제가 어제 하체우리기에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엔진과 미션, 엔진은 르노 그룹하고 벤츠라는 독일 회사가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들었고, 현재 우리나라, 그 다음 뭐 스페인, 독일, 영국 이렇게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1300cc, 토크가 26이고 150마력이 넘기 때문에 배기량 대비로 따져보면 엔진은 굉장히 출중한 힘을 내고 있고요. 엔진에 많은 기술이 들어갔죠. 또 이제 사람들 불편한 거, 스탑앤고를 적용 시 출발할 때 약간 버벅거린다. 근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 운전하면서 그런 걸 못 느끼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막 섰어요. 이제 시동이 꺼져요. 자, 앞차가 살짝만 움직였어. 탁 가.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 차의 스탑앤고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못 느껴요. 시동이 걸리고 이렇게 출발하는 데서 별로 문제는 없는데, 일단 저는 이 차가 배터리가 좀 작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아직까지 제가 전기 계통의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고요. 배터리가 방전돼서 뭐 시동이 안 걸린 적도 없었고, 근데 일단 리뷰의 편리성을 위해서 일단 스탑앤고는 끌게요. 스탑앤고를 끄고, 스탑앤고를 꺼야지만 미션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스탑앤고를 끄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DCT 미션, 가장 큰 문제점은 언덕길에서 주차할 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거나 제조사가 방관하거나 제조사의 고의적인 실수는 아니거든요. 일단 언덕길에서 어떤지 한번 상황을 볼게요. 자, 여러분, 리뷰 중에 언덕길 주차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와 있고요. 자, 언덕길에 주차해보고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DCT 클러치 미션의 특성상 언덕길에서 뒤로 밀립니다. 근데 뒤로 안 밀리게 하는 장치가 작동하는 범위의 시간이 있고요. 어떤 환경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오토 홀드가 아니거든요. 이 상태에서 주차를 하죠. 근데 여기서 살짝 밟고 다시 미션을 넣게 되면 이렇게 뒤로 밀려버려요, 차가. 다시 언덕해도 이렇게 밀립니다. 근데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고 한 1초 정도 이렇게 부응하고 섰다가 뒤로 지금 밀리죠. 그러니까 뭐냐면 갔다가 지금 밀리잖아요. 지금 밀려요. 뒤로 밀려요. 오토 컨버터는 이렇게 안 밀리는데, 주차를 할 때 이렇게 가서 내가 다시 절로 들어갈 때 브레이크를 꽉 밟아야 돼요. 꽉 밟고 쓰고 변속을 로직한 다음에 후진으로 싹 가는 거죠. 여기서 다시 전진할 때 브레이크를 세게 안 밟은 상태에서 전진을 넣으면 그대로 뒤로 이렇게 밀려요. 미션이 뒤로 갔는데도 그대로 밀리는 거죠. 근데 꽉 밟은 상태에서 1초 정도 섰다가 갈 때는 안 밀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 급하잖아요, 되게. 그리고 오토 미션들 할 때 이게 금방금방 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뒤로 밀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DCT 클러치 미션에서도 이게 완벽하게 보완이 되는 DCT 미션들도 있고요. 보완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미션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나 가격이 비싸지 않은 DCT 미션들을, 습식 DCT를 적용한 차들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요 차를 타보면 처음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은 되게 당황하게 되는데, 이 미션의 이 미션이 작동하는 범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이해를 하고 탄다라고 하면 0.5초?
제가 봤을 때는 1초까지는 아니고 0.5초 정도 브레이크를 세게 밟고 딱 섰다 출발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조회사에서 이걸 모르느냐? 아니에요. 주차를 하는 그 상황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필요한 시간을 데이터로 뽑아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DCT 미션, 그리고 고급진 DCT 미션이 아닌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차들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 거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죽자고 뒤로 밀린다라고 까는 거는 약간 건 너무 억지가 아닐까 싶은 거죠. 이거를 깐다, 저는 사실 이거는 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리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언덕길에서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은 대부분의 비싸지 않은 차들에서의 세팅은 이런 세팅으로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미션에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고, 성급함을 0.5초 정도만 접어두신다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 DCT 미션은 모든 상황에서 제일 좋은데, 출발할 때 스탑앤고를 걸어놓지 않았을 때, 이런 데서 출발할 때 약간 반박자 늦어요. 클러치가 1단, 2단 클러치가 되게 빨리 붙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살 다닐 때는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급하게 팍팍 다닐 때는 1단이 붙을 때 약간 울컥거림 또는 약간 더딘 느낌이 있어요. 이런 거를 가장 잘 해결하는 나라 차들이 일본 차하고 우리나라 차거든요. 일본 차하고 우리나라 차들이 미션이 초반 1, 2단에서 굉장히 빠르고 부드럽게 연결이 되게 세팅을 합니다. 독일 차들도 약간 반박자 늦게 출발하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DCT 미션은 출발할 때 약간 꿀렁거리거나 반박자 늦게 가는 게 제조사가 이렇게 세팅을 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DCT 미션은 높은 출력으로 1단에 입력 토크가 세지면 이런 현상이 없어져요. 근데 이 차는 1300cc고 150마력의 토크가 26, 낮은 차에서는 출중한 출력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출력이나 높은 토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출력이나 이런 토크를 갖고 있는 차들은 대부분 클러치 미션을 썼을 때 토크 컨버터처럼 토크 컨버터가 돌면서 유체가 밀어주면서 부드럽게 동력을 전달하는 게 아닌, 클러치에서 연결을 할 때는 빡 출발할 때는 토크가 세게 가니까 클러치가 쓱 하고 밀려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살살 출발할 때, 아주 부드럽게 출발할 때는 모르는데 약간 급한 마음으로 갈 때는 꿀렁꿀렁 거립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돼요. 그냥 무식하게 단순하게 무조건 남 잘못으로 가는 거죠. 르노 삼성이 잘못했네, 미션이 병맛이네, 미션이 그지 같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나라 소비자, 우리나라 문화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 자동차를 선택할 때 이미 현대나 다른 회사들이 이런 우리나라의 급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뒷받침할 수 있게끔 세팅값이 많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는 기계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거죠. 미션의 한계에서 또는 출력의 한계에서. 근데 유럽 사람들은 이걸 갖고 아마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그분들은 클러치 미션을 많이 쓰기 때문에 클러치 미션이 1단에서 약간 울컥거림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DCT 미션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거를 뭐 더블 클러치가 뭐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이해하지 라는 부류, 오케이. 죽자고 브랜드가 잘못했다, 미션이 병맛이다, 오케이. 저는 둘 다 인정합니다. 까도 돼요. 왜? 개선할 수는 있어요. 돈이 들겠죠. 이거는 개선을 못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조사의 실수나 제조사가 잘 못한 건 아닙니다. 이 차의 가격이라든가 이 차의 미션의 특성상 저는 사실 여기까지가 아마 최선일 거고요. 여기서 이거를 개선을 하려면은 방대한 프로그램 로직하고 이 미션 쪽을 컨트롤해주는 컨트롤 유닛에 좀 더 하드웨어적인 튠업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비쌀 겁니다. 돈이 들어갈 거예요. 이 정도 차값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탔을 때는 1단에서 내가 좀 성급하게 다닐 때는 약간 꿀렁임이 있거나 약간 더딤이 있는데, 이전 SM6에 비해서는 모든 단수에서의 부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오토 컨버터가 적용되어 있는 미션들에 비해서는 1, 2단에서의 약간 울컥거림이 있지만 2단 이상이 체결되면서부터의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부드럽고요. 지금 변속이 될 때
변속이 바뀌는 이런 단수 변화를 느낄 수가 없을 정도, 토크 컨버터보다 더 부드럽게 변속이 되고 있고요. 동력 전달에 있어서만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확하게 낮은 RPM에 낮은 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힘 손실이 없이 정확하게 동력이 전달돼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건 뭐냐, 정확한 드라이빙 느낌하고 파워트레인에서 로스가 없다라는, 그래서 약간 상쾌한 느낌이 들고, 제일 좋은 건 연비가 뛰어납니다. 낮은 배기량인데 낮은 배기량의 엔진을 어시스트를 하려면 낮은 배기량이기 때문에 힘이 모자랄 수도 있죠. 초반에 힘이. 그러려면 동력을, 가뜩이나 힘도 없는 엔진을 로스를 어느 정도 허용, 힘을 약간 분산시키거나 힘을 잃어버리는, 엔진의 힘을 잃어버리면서 어쩔 수 없이 슬립을 허용하면서 동력을 전달을 해줘야지만 울컥거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슬립을 허용해 주는 게 내가 기름을 때워서 바퀴 쪽으로 보내야 될 힘인데, 내 돈 주고 산 기름을 내가 때워서 보내는 게 슬립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은 배기량에 힘이 약한 차들이 조금만 빨리 달렸을 때 연비가 훅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죠. 변속이 될 때마다 변속의 울컥거림을 잡아주기 위해서 슬립, 로스를 허용해 주는데, 얘는 그런 게 최대한 억제가 돼 있어서 조금 격하게 몰 때나 부드럽게 몰 때나 어느 상황에서도 굉장히 연비가 잘 나와요.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차를 받고 나서 현재까지 200km를 탔어요. 다 시내 주행만 탔습니다. 오늘 이제 고속도로를 올리고 오늘 약간 와인딩 같은 곳을 타게 되는데, 시내 주행만 200km를 탈 때 제가 느껴진 연비는 지금까지 탔던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힘으로만 가는 차들 중에서는 가장 연비가 좋아요. 지금 기름을 넣고 나서 정말 200km를 넘게 탔는데 시내에서만 기름을 별로 안 썼어요. 굉장히 연비가 좋아요. 현재 트립상의 연비가 시내만 다녔는데 리터당 10.5가 나왔어요. 시내만 다녔는데. 보통 시내만 다녔을 때 리터당 10.5가 나오기 힘들죠. 제가 그렇다고 운전을 살살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연비가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누적 시내 주행 연비, 실시간 연비 말고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자, 그럼 이제 짧게 뭐 이런 것들 다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기에는 그래도 까지 못하게 최소한의 방어막은 얘네가 쳐놨어요. 그래서 인체공학적인 부분에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가장 문제가 됐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서 반자율 주행을 켜고 주행을 하게 되면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켜고요. 그 다음에 주행 속도 한번 맞춰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80km, 85km 정도 맞춰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면 반자율 주행이 이게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차선 이탈 방지가 이거를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보통 차선 이탈 방지가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되는 건지 안 되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이 기능을 도대체 르노 삼성은 왜 넣어놓은 겁니까? 어댑티브를 이렇게 앞차하고의 거리를 조절하는 거는 생각보다 좀 잘하거든요. 근데 차선 이탈 방지는 차선이 이탈될 때 뭐 알려만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이게 좀 움직여지면서 뭐 드르륵 신호를 주거나 뭐 하자는, 그러니까 밟을 때 약간 소리는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차선 이탈 방지가 있으면 이런 데서 최소한은 가야 되는데 아예 작동이 안 돼요. 드르륵 소리가 나는 건지 이게 지금 노면에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리 르노 삼성 관계자분들 좀 저한테 앤솔링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응답을 좀 응답하라 르노 삼성. 이거 왜 넣어놓은 거예요, 이 장치? 이 뭐 폼으로 넣어놓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장치를 왜 넣어놨는지, 뭐 이거는 없는 장치야? 이거 뭐 지금 옆 차선으로 그냥 넘어가잖아. 뭐 죽는 건가?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왜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
이러면은 이런 거를 차선 이탈 방지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모양만 차선 이탈 버튼 뭐 이런 식으로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저는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신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덩치가 작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어댑티브 크루즈는 써본 사람들은 알죠. 고속도로에서 엄청 편하잖아요. 악셀레이터 밟지 않고 계속 앞차하고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속도를 유지시키면서 가니까 내가 85km를 정해놓으면 85km 이상은 절대 안 가죠. 그리고 앞차가 좀 멀어지면 따라가고 앞차가 늦게 가면 늦게 가는 거에 맞춰가기 때문에 이런 준중형급, 소형차급에 준하는 이런 차를 타면서 이 기능이 있으면 요새 뭐 이런 기능이 아반떼나 이런 차에도 대부분 들어간다 그래요. 상위 트림에서는. 고속도로로 여행 갈 때나 놀러 갈 때 아주 편한 장치입니다. 저는 이 기능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댑티브를 끄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리뷰에 들어가 보. 대충 이제 이런 소소한 것들 아시겠죠? 뒷자리는 꽤 쏠쏠합니다. 뒷자리는 꽤 쏠쏠해요. 장거리를 가기에는 너무 빳빳이 쓰는 게 있지만 바른 자세를 유도하기엔 좋고요. 레그룸이라든가 헤드룸도 차에 생긴 모양하고 다르게 꽤 쏠쏠합니다. 뒷자리도. 앞자리도 꽤 쏠쏠하고요. 자, 그럼 엔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cc에 152마력의 26토크를 내는 4기통 엔진. 르노 얼라이언스 그룹에서 벤츠하고 손잡고 만드는데 벤츠가 또는 유럽 애들이 차세대 다운사이징에 들어갈 4기통 터보 엔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300cc가 많이 나올 거예요. 미국도 이미 나오고 있고 제조사마다 3기통을 쓰는 회사도 있고 4기통을 쓰는 회사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4기통 엔진은 굉장히 최첨단의 엔진입니다. 배출가스 규제를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세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음이라든가 연비, 출력까지도 다 만족을 시켜요. 그 중에서 제가 강력해진 배출가스를 대응하면서 소음과 출력과 연비를 맞추기는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얘네가 거기에 상응하는 거를 맞추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이 차에 밸브 리프팅은 들어간 것 같진 않고 그 캠샤프트의 어떤 지연 지각에 관련된 완벽한 지연 지각의 기능은 아닌데 캠샤프트에 무슨 기술을 썼더라고요. 근데 얘네가 그 대회비라서 제가 정확하게 그 기술을 열람은 못했는데 캠샤프트를 통해서 밸브의 열림을 약간 조절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희박 연소. 그러니까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 최소한의 기름을 부는 옛날에 현대자동차가 썼던 림번 엔진이죠. 희박 연소라고 해서 폭파에 필요한 마지노선까지의 최소한의 연료를 분사를 해서 갈 수 있게. 근데 그걸 하려면 스파크 플러그가 되게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료 분사를 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연료 분사 노즐을 고압으로 굉장히 중앙에서 집중 분사를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는데 그런 식을 통해서 희박 연소를 통해서 연비를 늘리는 기술을 썼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분사. 자, 그러면 강력해진 환경 규제를 대응하면서 연비를 위한 그런 것들을 썼었는데 거기에 어떤 기술이 또 더해졌냐면 Medusa, Eposos, Ashalalala, sisters. We never equal I love it when you couscous.